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최근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인가 또 이렇게 각자의 상황들을 보다 보니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서 역이민을 고려하시면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 영주권을 지니고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기러기 아버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유학생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을 하는 게 바로 거주자, 비거주자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분들의 세금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제가 상담드린 내역들까지 빠짐없이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내역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년의 생활은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재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했을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의뢰받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고민을 하는 게 과연 이분을 거주자로 볼 거냐 비거주자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국적을 포기했어요. 저는 65세 이상이라서 이중 국적이 가능한데 저는 한국에 주소지가 있어요. 그럼 저는 거주자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이번에 상담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봤을 땐 이미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에 거주하신 기간이 183일이 넘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국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1년에 반 이상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의 주된 생활 근거지를 한국으로 볼까요? 미국으로 볼까요? 뭐가 더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게다가 이분은 은퇴도 하셨어요. 연세가 이제 48년생이시니까 많죠. 과연 이분을 거주자, 비거주자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거주자, 비거주자로 보는 거에 대한 가장 큰 기준점은 뭐냐면 주소지와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분의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제 거주자, 비거주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국에도 세금을 낼 수가 있고 또 미국에만 세금을 낼 수가 있고 또 두 나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거주자, 비거주자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면 이런 분이 있으세요. 모르겠고 김세무사 나 그냥 미국 국적 포기하고 올게. 그럼 나 한국 사람이잖아. 더 이상 나를 비거주자, 거주자로 더 이견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적이 내가 어딨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계속 차분히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는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주자는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비거주자는 뭘까요? 거주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거주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는 건 뭐냐면 주민등록 등의 공부상 기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또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를 어렵게 말씀드리고 판단의 유보를 드리는 경우가 뭐냐면, 국세청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주자로 보는 게 좋을까요? 비거주자로 보는 게 좋을까요? 세법에서는 이 사람이 거주자면 훨씬 더 많은 공제를 해줍니다. 비거주자면 공제를 많이 해주지 않아요. 그럼 세법적으로는 비거주자라고 의심을 해요. 야, 당신 비거주자인데 지금 세금 신고할 때만 거주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이거 낱낱이 볼 거야. 당신 주소가 어디였는지, 당신 혹시 자녀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당신의 자산이 한국과 해외에 어디 쪽에 더 많이 있는지 내가 꼼꼼하게 볼 거야. 로 국세청은 이 사람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에서
대표님은 거주자십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은 비거주자십니다. 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요즘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들,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나는 해외에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 재산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재산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노년을 맞이하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왜? 우리나라 상속세법의 계산 체계는 뭐냐면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2억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 끝입니다. 2억 말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거주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부터 배우자 공제 5억부터 30억까지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 내가 생전에는 비거주자로 살았다가 죽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거주자의 신분을 회복을 하고 거주자로 죽는 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또 죽고 나서 나의 자산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세청에서는 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생활관계,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관계가 어떻게 있냐를 본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하면 어떤 가족까지 포함될까요?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손자녀 이렇게까지 포함을 할 수 있겠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으면 또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산의 상태예요. 이분이 해외에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국내에만 자산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3일 이상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객관적인 나의 생활 상태가 어떤지 또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아니야, 나 한국에 전입신고 해놨어. 나는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한국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날 거주자로 봐줘. 혹은 나 아직 주민등록 살아있어. 혹은 출입국 기록, 그 다음에 운전면허, 휴대폰 보유 현황, 아니면 신용카드를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쓰는지, 그다음 병원의 진료 기록들, 혹 내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재산세나 아니면은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 납부 내역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세무 전문가인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분들은 거주자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구나 라고 판단을 하거나, 혹 아무리 봐도 이분은 국내에 183일 이상을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래도 거주자로 볼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연세가 드신 은퇴하신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상속세법에 해당해서는 거주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결국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 재산도 있고 한국에 재산도 있다라고 하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주자가 되는 순간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셔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하나 있었고 미국에 100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160억 정도까지 상속세가 안 내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주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괜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어떠한 신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거주자 비거주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최근에 또 오신 분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해외 유학을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막 유학비, 교육비를 막 송금해 주신 거예요. 유학 자금으로. 근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이
형은 유학비 많이 받아갔으니까 내가 받을 자산에서 이거 나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형한테 많이 갔다라고 하고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녀의 유학 자금을 대준 부분을 자녀한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양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나 대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이 원칙적으로 사전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한인 거주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책들을 미리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